이번 주는 올해 상반기를 점검하고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 증시에 이어 중국과 일본 증시를 다뤘었죠. 오늘은 우리 증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시장에 들어간 가운데 월가에서 흥미로운 시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인플레이션. 앞으로는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새벽 1시 반서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비가 예.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는 저희가 사는 북한산 자락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위와 함께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근심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3월 이후서부터 작년 3월서부터 인플레 문제, 금리 인상 문제가 아마 최대 재료가 됐죠. 예, 그렇죠. 근데 폴 크루만 교수가 인플레는 하반기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문제도 사실 증시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재료가 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독립기념일 휴장에서 예. 월가 입장에서는 최대 이렇게 화제를 받았던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대목은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 물가 지표에서 가장 국민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는 근원 PCE 물가입니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다면 1년 전에 9.1%에서 5월 달에 4%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자, 앞으로 인플레 둔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정책 시차가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니까 예. 더 이상 페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는 이 재료가 월가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사항을 좀 표명하는 이런 쪽의 방송을 했습니다는 영국이 인플레가 재발하는 문제 이외에 다른 국가들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됐습니다. 물가 지표는 우리나라도 관심이 됐었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소비자 물가가 마침내 2.7% 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이렇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인플레 타겟팅이 지금 2%인데요. 우리가 인플레 타겟팅이 2%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2% 내외에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물가 지표라는 것은 경제 지표에서 광범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가 딱 2% 맞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2% 중심선에서 이렇게 상하 한 50%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면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창용 총재께서 매파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 특히 서민이라든가 중하위계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 아닙니까? 소득. 예,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야죠. 이런 쪽을 누차에 강조했습니다는 마침내 어제 발표했던 하반기 이렇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서는 수출을 주도한 경기 부양에 아주 주력하겠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플레에서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조만간 새로운 회견연도를 앞두고 내년도에 대선을 겨냥해서 나오는 경정책 운영 방향에도 아무래도 경기 부양 쪽으로 주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를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에는 조정이 임박했다 또 모 교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 얘기는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월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월가도 오늘 보니까 최보아 캐스터랑 8월에서 10월까지 예,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저가 매수해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바로 월가에서 하반기는 상반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예. 미 증시가 상반기에 이렇게 강하게 오를 때는 하반기의 상승 확률은 8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 지수를 보면 거의 100%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건 외신 통계를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증시 모습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부터 지금 무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비관론이 많았던 우리 증시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반기를 점검하고 하반기를 예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는 예, 홍영파랑 저랑 비교적 연초에 사실 비관론이 일색이었을 때 방송할 때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도 편하게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그만큼 상반기에 작년 연말까지 연초까지죠. 이렇게 우리 경기에 대해서는 Great Recession이라는 표현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예, 더 큰 위기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적에서 이렇게 비관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 4분기에 증시가 붕괴된다 하는 시각에서 작년에 4분기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경기 침체든 그다음에 증시 붕괴든 올해 상반기로 연장시켰던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4월 달을 지정했죠. 4월 달 위기를 해서 4월 달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4월 달은 이렇게 계절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4월 위기설을 특정한 한국 경제에 그때 4월 달에 관련해서 그렇게 뭐 나쁜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요. 4월 위기설이 됐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올랐죠. 예. 또 5월 달에도 강하게 올랐죠. 그다음에 지금은 9월 위기설로 또 연장시켜 놓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연초에 우울했던 시각에서 상반기 한국 증시 그야말로 좋았죠. 예, 그렇죠. 그야말로 좋았죠. 그 수치를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그 상반기 한국 증시가 워낙 좋은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주도했는데요. 코스닥이 27.8%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14.7%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요게 좀 우리 이렇게 자막이 좀 잘린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20% 정도 올라가면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게 이제 코스피에서 강세장 진입 비고에서 나왔던 것이 좀 이렇게 예. 코스닥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도 기술적 지표 상을 보면 사실 상반기에 20% 이상 올라가서 강세장 진입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전부 합쳐서 지금 370조 정도 넘는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7% 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시가총액이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370조 정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비면 올해 10월 달에 사실 지금 좌파 핑크타이드를 선도했던 아르헨티나의 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다 하는 것이 연초에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면서 아르헨티나 주가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리피킹 매기역에 좌파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체리피킹을 겨냥한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상태여서 아르헨티나의 메르발 지수가 무려 상반기 기간 동안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뭐 아시겠습니다. 28% 이상 올라갔고 예. 한국도 지금 상태에서 코스닥이 28% 올라갔네요. 27.8% 올라가서 세계 3위다 하는 측면에서 연초에 그 비관론을 제시했던 또 경기의 대침체를 제시했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상반기 실적이 워낙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상반기에 선방하고 또 계속 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펀더멘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작년 그 4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작년 3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그다음에 올해는 좀 1분기에 이것이 좀 극복됐죠. 예. 그래서 플러스 0.3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부진한 게 마찬가지거든요. 5월 이어 다른 추세, 달라진 추세가 있습니다는 상반기 무역 적자도 한 250억 달러 이상 돼서 펀더멘탈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좋았을까 하는 측면은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집중됐던 외국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살렸다. 삼성전자가 살렸다. 한국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라스 리조트 기능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했다 하는 별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에 삼성전자에 집중됐던 이것이 한국 증시를 살렸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외국인 자본 코스피 한 13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반기 기준으로
2015년 상반기를 초월하는 아주 최고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원천별로는 골고루 들어왔는데요. 아랍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일면에서 오랜만의 사항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기업이 움직여서 자금이 지금 한 100억 이상 돼서 사실 그 중국에 이탈된 이런 외국 기업의 자금들이 한국으로 사실 쉘터하는 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자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실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살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하다는 것은 특정 종목만 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민 대중주니까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 85%가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5만 5천 원에서 지금은 어제 7만 3천 원이더라고요.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500만 명 이상 500만 분 이상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상반기에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이렇게 화색이 돌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7만 3천 원이니까 아마 국내 증권사들이 작년 연초에 삼성전자 굉장히 어둡게 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만전자 밑으로 보는 시각이 대형 증권사에서 나왔었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관들이 2년 만에 8만 전자는 무난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8만 전자 얘기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이 경기 부양 쪽으로 돼서 수출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받쳐준다 할 경우에는 10만 전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코스피 3,000선도 지금 일부 기관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게 오른 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일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이 선전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아무래도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올해 상반기를 하면서 사실 한국의 2차 전지가 좋으냐, 중국의 CATL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좋으냐, 예. 이게 무슨 배터리 한 젖인가요? 그냥 맞습니다. 원래 영어 발음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 하니까 배터리 아저씨 관련해서 아마 한국 증시를 점검할 때에도 이걸 빠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코스닥 지수 상승률 28%인데요. 코스피보다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주체는 코스피는 삼성전자고 코스닥은 2차 전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에코프로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6개월 동안 712% 정도 올라가서 아마 하반기 좀 올라간 것 대목을 포함시킨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제 720%인데요. 근데 상반기만 놓고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한 632%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 에코프로 비용이 한 170%.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포스코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한 98% 정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한국 2차 전자, 이게 여기 포스코 퓨처엠이죠. 예. 그래서 거의 98% 정도 올라가서 이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영코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에코프로 얘기할 때 예. 사실 본인이 에코프로 주식을 샀다면 그냥 화색을 돌 텐데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눈치예요. 예, 부럽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뒤쪽을 좀 줄이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할 때는 미중 간 첨단 전쟁에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2차 업종, 그것이 테슬라든 전기차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해서 생태계조차도 스타트업조차도 지금은 아주 내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을 중점을 보느냐에 따라 중국을 중점을 받느냐, 미국을 중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2차 전지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 이 시각이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주식 투자, 개별 종목 투자라든가, 그다음 ETF 투자 수익이라든가, 증권세 예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공매도 문제에서 에코프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문제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2차 전지는 상반기 최악, 그다음에 한국의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최상, 이런 모습으로 정리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초에도 이 배터리 아저씨라는 이렇게
이분의 한국의 2차 전지의 우월성 이거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2차 전지, 이 CATL 같은 2차 전지를 좀 강하게 선호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포트폴리오도 그런 쪽으로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한국의 2차 전지는 하락하니까 공매도 쳐버렸죠. 예. 근데 지금 시한이 다 가고 에코프로 주가가 이렇게 100만 원 육박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러면 공매도 물량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만회를 위한 이런 그 종목을 사는 과정에서 사실 그 어제 코스피 지수가 또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올랐죠 어제. 예. 코스피는 조폭 조정한데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이탈된 리퍼러스 자금, 기업은 리쇼링인데 포트폴리오 리퍼러스 자금이 어떤 쪽으로 쏠리느냐 이런 대목이 사실 하반기에 미국 자본에 가장 관심이 될 거고 미국 자본이 관심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증시의 모습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든가 이런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많은 그 증권과 관련돼서 한국 증시에 영향이 있는 외신들의 그 기자라든가 이런 통해서 아마 중국에 이탈된 리퍼러스 자금을 주목하라 하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은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선 지난 3월 세계 채권지수 선진국 편입에 실패했었고요. 6월에는 MSCI 선진국 예비 명단 진입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좋은 얘기를 많이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는 그래도 한국 증시에서 한국의 경제 방해라든가 대외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아픈 것도 지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픈 뉴스가 중에 이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선진국 편입에 대한 기대 순위를 높게 했던 것이 올해 3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죠. 예. 근데 세계 채권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다행히 세계 채권 지수의 선진국의 편입은 불발했지만 국내 채권 시장에 한국의 인플레 안정세가 빠르게 잡히는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 한국의 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국내 그 채권 시장의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던 것,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것은 다양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2월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예비 명단 평가도 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또 그때 굉장히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집중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진국 예비 명단 재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5월 11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3대 평가사의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 대한 이런 평가는 사실 1년 후 이번 봄에 이루어졌던 3대 평가사의 정례 평가 이 대목이 이렇게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의미가 있는 평가인데요. 국가 신용 등급이 거의 정체된 상태다. 다행히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추경호 부총리께서 일본과의 한일 통화 사업체 달러 베이스로 하리드 방식의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했던 것은 그야말로 저는 정색을 띄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대외적인 편입에 지수 불발을 감행할 때는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띄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는 유독 금융사고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WGBI랑 MSCI 편입에 불발된 요인도 이 부분 때문 아닙니까? 네,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금융사고 많았죠. 정말로 이렇게 쭉 한번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혼탁했죠. 이게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선진화라든가 이런 대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돼야 된다. 특히 상장사의 일부 그룹의 오너들이라든가 회장들이 불법 행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탈행위들, 도덕적으로 일탈행위를 했던 대목은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만큼 굉장히 그렇다. 그 대기업의 오너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CEO 책임자들은 본인의 영달과 관계없이 사회적 책임일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자금을 넣는다면 본인이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그 투자자 본인 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한국의 대기업의 오너들인가 그 다음에 CEO들의 일탈행위가 일었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인데 제 마음은 좀 일탈행위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워낙 얘기를 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 한국의 이런 세계 채권 지수라든가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이런 편입에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많았던 비관론 어느새 슬그머니 9월 달로 옮겨지는 것 같은데요. 9월 위기설 발생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계절적으로 보면 사실 8월 여름 휴가철 끝나면 9월 달에 꼭 위기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것이 한국의 위한이기든 아니면 유럽 재정이기든 유럽 통화이기든 서프라임 모기든 리먼 사태는 대부분 다 여름 휴가철 됐기 때문에 비관난 자들이 이렇게 매년 9월 달에는 이런 위기론이 나오죠. 예. 작년에도 증시 붕괴론이 사실 9월 달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스피 1500, 1800 얘기 지금 코스피가 한 2700 다가서고 있는 2600이죠. 2600 다가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이제 2600이 이제 다시 한번 재탄생했죠.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이 중단되는,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니까 예. 지원금 중단된다. 그러면 다중 채무에 이렇게 부실 문제가 9월에 닥치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레고랜드 사태 1년이거든요. 부동산 PF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부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서민 공고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대형주 안 먹었던 8월 달도 또 이렇게 대형주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에 거론됐던 각종 위기설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일부 그 책임 있는 학교에 근무하신 분들이 한국 증시 분기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1500까지 해서 어려울 때 우리 투자가들을 얼만큼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오히려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28%, 그 다음에 코스피가 14% 정도 올라가서 오히려 그걸 믿고 이 흐름을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정치색을 띠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살아야 되고 증시도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월가에는 메가캡 8, 매그니피센트 7 이런 게 있다면 국내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국내도 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많이 쫓아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이 이제 하반기에 AI와 함께 굉장히 관심이 되고요. 예. 특별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특성을 생각해서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어떤 쪽으로 가져오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이탈된 기업의 리쇼링과 함께 자금도 중국에서 이탈된 기업이 이렇게 리플렉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쪽에 주거가 되느냐 하는 쪽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앞으로 한국 증시를 계속해서 점검해 드릴 때 그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 증시의 상반기 현황과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은 올해 상반기 외환 시장 움직임을 점검해보고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예측해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